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의 속사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1953년에 시작해서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는 역사를 가졌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2025년 반기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LX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사업을 했고 또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보고서 안에서 회사의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 또 눈에 띄는 성과는 있었는지, 재무적으로는 탄탄한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청취자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복잡한 숫자와 설명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만 뭐랄까 쑥쑥 뽑아내보죠. 네. 청취자께서 이 보고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분명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회의 준비 때문일 수도 있고, 요즘 산업 동향을 파악하시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이 회사가 궁금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든 저희 분석이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LX 인터내셔널이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LX 인터내셔널, 영문으로는 LX 인터내셔널 코프이고요. 설립일이 1953년 11월, 상장은 1976년 1월이니까 정말 오래된 기업이죠. 와, 역사가 정말 깊네요. 그렇죠. 본사는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에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7월에 주식회사 LG 상사에서 지금의 이름 주식회사 L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아, 맞아요. LG 상사였죠. 네,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의 대표이사는 윤춘성님, 그리고 재무총괄 책임자, 즉 CFO는 민병일님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LG 상사에서 LX 인터내셔널로 바뀐 지 이제 한 3, 4년 정도 되었군요. 그럼 이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연결 대상 회사들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래야 전체적인 규모를 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LX 인터내셔널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죠. 보고서를 보면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총 97개나 됩니다. 97개요? 예, 국내에 9개, 해외에 무려 88개 회사가 있어요. 해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그만큼 글로벌하게 사업을 한다는 뜻이겠죠. 국내 상장된 종속회사는 없고요. 와, 97개. 정말 많네요. 특히 해외에 88개라니. 와,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최근에 새로 들어오거나 나간 회사들도 있나요? 이런 변화를 보면 회사가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정확해요. 최근 변동사항을 보면 회사의 전략 방향이 좀 엿보입니다. 새로 편입된 회사들을 보면 미국 내 물류 관련 법인들이 여러 포함된 걸로 봐서 북미 물류망 강화에 힘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건 2024년 1월에 지분 60%를 인수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PT 아디카르 티고 프라타마예요. 아, 니켈 광산이요? PT는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 같은 개념이죠. 또 2024년 7월에는 해운 벌크선 사업체 지분도 51% 인수했고요. 2023년에는 유리 제조업체인 주 LX 글라스, 예전 한국유리공업이죠. 이 회사도 품에 안았습니다. 유리까지요?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반대로 헬스케어 관련 회사 LX 글로벌 헬스케어는 매각했고 일부 회사는 지배력을 잃어서 연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LX 홀딩스로 지분 약 26.8%를 가지고 있고요. 니켈 광산, 해운사, 유리 제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로 발을 넓히고 있네요. 이게 전통적인 상사 역할에서 좀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제 LX 인터내셔널의 실제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를 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네요. 자원, 트레이딩 신성장, 그리고 물류. 2025년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니까 와, 물류 부문이 약 3조 9,400억 원으로 전체의 딱 절반, 50.0%를 차지해요. 이게 가장 크네요. 네, 물류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이 트레이딩 신성장 부문인데 약 3조 3,600억 원으로 한 42.7% 정도 되고요. 자원 부문은 약 5,800억 원으로 7.3% 수준입니다. 다 합치면 상반기 총 매출은 약 7조 8,8천억 원 정도 되네요.
네, 약 8조 원에 가깝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류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고 트레이딩 신성장 부문이 그 뒤를 바짝 쫓는 이 두 축이 회사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매출 기여도는 낮지만 뭐랄까 미래 가치가 중요할 수 있는 자원 부문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원 부문은 전통적으로 석탄 같은 광물 자원 개발, 생산이 주요 사업이었어요. 호주 보엔탕광이나 인도네시아 석탄광산 등이 대표적이죠. 인도네시아에서는 파모일 농장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인수하면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 그 니켈이요. 네,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거죠. 그렇군요. 시장 전망도 보면 신흥국의 발전용 석탄 수요는 꾸준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니켈 수요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팜오일도 식용뿐 아니라 바이오디젤 원료로도 쓰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요. 그렇군요. 니켈 인수가 단순히 자원 개발을 넘어서서 그 미래 산업과 연결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트레이딩 신성장 부문인데요. 이름에 신성장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여기도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문은 기존의 트레이딩 사업과 미래 먹거리를 찾는 신사업 투자를 함께 묶어놓은 건데요. 트레이딩은 석탄, 팜오일 같은 자원부터 메탄올 같은 석유화학 제품, 철광 같은 소재, 그리고 LCD 패널 같은 IT 부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사업이에요. 보고서에 보면 이런 주요 상품들의 월별 가격 변동 추이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석탄이나 팜오일, 유가, 메탄올 가격 등이 계속 오르내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가격 변동성이 트레이딩 사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해요. 가격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위험도 따르겠네요. 그럼 신성장 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신성장 동력 발굴은 주로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연계해서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아, ESG 연계? 네, 앞서 언급된 유리사업, 주식 LX글라스 인수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 회사는 헨글라스라는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한글라스요? 익숙한 이름이네요. 그렇죠. 다만 시장 상황을 보면 석유화학이나 금속 같은 소재 분야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수요가 주춤하고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요. IT 부품 쪽은 기술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네, 경쟁이 심화되고 있군요. 그럼 이제 매출 비중 1위, 물류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니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류 부문의 핵심은 국제 운송을 주선해주는 포워딩 서비스와 고객사 맞춤으로 물류센터 운영이나 내륙 운송 같은 걸 제공하는 계약 물류 CL이에요. 이 사업은 주로 자회사인 주식 LX 판토스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아, LX 판토스. 네, LX 인터내셔널 물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해외 법인만 51개나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해상, 항공, 육상 운송부터 창고 보관, 통관까지 물류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또 대규모 물량을 다루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죠. IT 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강점이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주요 매출처로 LG전자가 언급되어 있는데 2025년 상반기 연결 매출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네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LG전자라는 안정적인 그룹사 물량이 있다는 건 분명 큰 장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특정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약간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안정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거군요. 물류시장 자체의 상황은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물류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경쟁 환경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고객들의 요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는 대형 물류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죠. 또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해상 운임지수 CCFI, SCFI나 벌크선 운임지수 BDI 같은 지표들의 월별 변동 추이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네, 운임지수요. 네, 이런 지수들을 보면 배나 비행기가 얼마나 있는지, 기름값은 어떤지
국제 정세는 어떤지에 따라 운임이 크게 널뛰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변동성을 잘 관리하는 게 물류부문 수익성의 핵심 과제일 겁니다. 들어보니 사업 영역이 정말 넓네요. 회사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만 봐도 상품 거래나 중개 외에 광산 개발, 건설, 플랜트 수출, 창고, 운송, 하역, 심지어 산림 개발, 부동산 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와, 정말 안 하는 게 뭔가 싶을 정도인데요. 맞아요. 정관만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자회사가 많다 보니 재무 상태는 어떤지, 위험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재무제표 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네,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성적표니까 중요하죠.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어땠나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7조 8,8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약 7조 8,500억 원과 비교하면 약간 늘었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네, 비슷하네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이에요. 1,719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작년 동기 2,403억 원보다 꽤 줄어든 수치입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줄었다고요? 이건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사업 부문별 이익 기여도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매출 비중 1위인 물류 부문의 이익 기여도는 오히려 37.8%에서 46.5%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 물류는 늘었군요. 네, 반면에 트레이딩 신성장 부문의 이익 기여도는 37.6%에서 28.5%로 뚝 떨어졌어요. 자원 부문은 비슷한 수준, 한 25% 정도를 유지했고요. 와, 그렇군요. 매출이 가장 큰 물류 쪽은 이익도 더 많이 내줬는데 트레이딩 신성장 쪽에서 이익이 크게 줄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거네요? 아까 트레이딩 신성장 부문 설명할 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나 IT 부품 경쟁 심화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시장 상황과 실적 변화가 딱 맞아떨어지죠. 그럼 이제 자산과 부채 쪽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하니까요. 주요 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이 있는데 특히 인수한 LX 글라스 군산 공장의 유리 생산 설비나 포슨 그린 파워의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눈에 띄는 건 무형 자산인데 영업권도 있지만 해외 자원 개발 자산이 약 5천억 원 넘게 잡혀 있어요. 5천억 원이요? 네, 여기에는 최근 인수한 니켈 광산의 광업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겠죠? 매년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손상 검사를 한다고 하고요. 투자 자산으로는 포스코 가공센터나 중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화학회사 등에 투자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빚. 그러니까 부채 쪽은 어떤가요? 최근에 큰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했던데요. 네, 부채 쪽에서는 단기 및 장기 차입금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채 발행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특히 2025년 4월에 운영자금 마련과 기존 빚 상환 목적으로 총 3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확장과 운영을 위해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차입금도 쓰다 보면 환율이나 금리 변동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와 있나요? 네, 재무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로 빌린 돈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보고서에는 금리가 1%포인트 변동할 때 이익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어요. 대략 4,400억 원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나오네요. 와, 1% 변동에 4천억 원 이상이면 꽤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SOFR, 이건 미국의 단기금리 지표 중 하나인데 여기에 연동된 이자율 수합 같은 파생상품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환율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유로, 엔화 등 다양한 통화를 사용하다 보니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데 통화 선도 같은 파생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10% 변동했을 때 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도 나와 있고요. 한 6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환율 영향은 이자율보다는 좀 작군요. 네, 상대적으로요. 그리고 거래처가 돈을 못 갚을 위험, 즉 신용 위험에 대해서는 거래처 신용평가, 담보 설정, 보험 가입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거군요. 그 외에 투자와 관련해서 맺은 옵션 계약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여러 투자건과 관련해서 지분 옵션 계약들을 맺고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회사 주식을 나중에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나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 같은 것들이죠.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소나 국내 바이오 회사, 드론 회사, 컨설팅 회사, 또 포승 그린파워 등에 대한 옵션 계약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들은 미래의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죠. 재무적인 측면 외에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주주 관련 사항들도 중요하잖아요.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사회는 총 7명인데요. 사내이사 3명과 사회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이사 비율이 과반을 넘는 구조죠. 이사회 안에는 감사위원회,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그리고 ESG위원회 같은 전문위원회들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가 LX홀딩스 약 26.8%라는 점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배당 같은 건 꾸준히 해왔나요? 배당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2024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2,0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놀라운 건 200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배당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2001년부터요. 와, 20년 넘게 계속이요. 네, 주주 환원에 꽤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임직원 현황이나 보수 일부, 그리고 LX홀딩스 산하의 다른 계열사들,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MMA 등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계열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무래도 그룹사다 보니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도 상세하게 공시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한 LG전자와의 높은 거래 비중 외에도 싱가포르나 미국 법인, 인도네시아 자원개발회사 같은 여러 종속기업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많고요. 돈을 빌려주거나 채무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 회사인 LX홀딩스와는 용역 거래를 하거나 브랜드 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런 내부 거래 구조가 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ESG의 경영이나 법규 준수 노력 같은 부분은 어떤가요? 요즘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해진 이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준법 지원인을 두고 있고 준법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준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환경 경영 측면에서는 자회사인 LX 글라스가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투자하고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물류자회사인 LX 판토스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사업장으로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터질지 모르는 숨겨진 위험, 그러니까 우발부채나 중요한 약정사항 같은 건 없나요? 몇 가지 언급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이 몇 건 있는데 소송가액을 합치면 연결 기준으로 약 175억 원 정도 되고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과거 LG그룹에서 분할될 때 발생했던 채무에 대해 LF와 함께 연대보증 책임을 지고 있고요. 산림복구와 관련된 보증보험 한 41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있어요. 분할 관련 연대보증이 아직 남아있군요. 네, 그 외에 은행 거래 등과 관련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거나 포승 그린파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방대한 보고서 내용을 샅샅이 훑어봤네요. LX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현재 모습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리해보면 LX 인터내셔널은 물류, 트레이딩 신성장, 자원이라는 세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고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물류 부문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걸 확인했어요. 최근 니켈 광산이나 유리 사업 같은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였고요. 다만 2025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특히 트레이딩 신성장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두드러졌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을 통해 청취자께서는 LX 인터내셔널의 현재 사업 구조가 어떻고 재무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이 반기 보고서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짚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취자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LX 인터내셔널이 최근 인수한 니켈, 유리, 해운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기존 사업들과 과연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미래의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또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자재 가격과 해상 운임 환경 속에서 각 사업 부문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전략과 실행 결과가 앞으로 LX 인터내셔널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정말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기업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 여정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뵐게요.